마지막 장면들이 엄청 슬프거나 그렇다기보단 되게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뭐 해줄 얘기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갖고 있는 장점, 매력 중에 하나는 전 담담함이라고 봤어요. 굳이 너무나 신화하거나 너무나 뭐 세계적인 음악 감독, 뭐 아카데미에서 뭐 상 탔어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넣을 욕망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년의 인생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그 기록에 충실하게 최대한 따라가면서 그것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물론 이제 아직 말년이 되시려면 한참 더 있으시겠지만 어떤 생을 정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저에게 되게 단순한 교훈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서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도 무관하지 않은 부분이기도 했어요. 워낙 유명한 음악 감독이죠. 뮤지션이기도 하고 저희한테는 영화 음악, 뭐 최근에는 고레다 히로카즈의 괴물이라는 영화로도 많은 분들이 괴물도 좋아하셨지만 사실은 거기에 나온 루이치 사카모토의 음악도 많이 좋아하셨다. 근데 저한테는 아주 예전에 토니 타키타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일본 영화였고 종로에 있는 극장에서 지금 이제 없어진 극장인데 거기서 토니 타키타니를 봤는데 진짜 피아노 하나의 음만으로 그 영화 계속 이어가는 음악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영화도 궁금해하면서 정서적으로 흡입하면서 봤는데 그때 토니 타키타니 나왔던 류이치 사카모토의 단순한 진짜 심플한 그 음악은 이렇게 단순한데 이렇게 꽉 채울 수가 영화 속에서도 보시면 음과 음 사이라는 말, 음표와 음표 사이라는 말이 사실 그 안에 울림이 되게 자기한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음악이 점점 그런 방향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오늘 보시는 작품에도 보시면 12라고 하는 이 작품도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살짝 섞여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앨범이에요. 유이치 사카모토의 들어와 있는데 점점점 음악들이 예전에 뭐 너무나 유명한 전장의 크리스마스에 삽입되어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같은 곡들이 훨씬 더 풍성하고 우리한테 울림을 주는 스코어로 더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저는 뒤로 갈수록 왜 이 사람의 음악이 이렇게 더 심플해지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항상 떠올리게 되는 음악 중에 하나가 토니 타키타니에 나왔던 영화 음악이기도 해서 여러 세계들이 있는 만큼 뭐 영화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많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제목 항상 고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되게 여러 가지 제목을 만들었다가 맨 마지막에 바꾼 제목은 이 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에요. 이것만 따라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피아노가 있고요. 영화 처음에도 피아노가 나오죠. 그리고 비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다음에 구름, 계속 구름의 소리를 특히 과거의 전기적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보면 아프리카에서 이제 구름 바뀌는 장면을 보면서 구름의 소리, 나중에도 구름의 소리에 대한 미완성 앨범들이 있었어요. 곡들이 뭐 클라우드라고 적혀 있는 그 악보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음악을 계속 하고 싶어 했다. 물론 완성된 곡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2, 12 같은 곡들 곳곳에 이런 어떤 음들이 퍼져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감상을 하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보름달. 보름달은 이미 나와 있는 책이죠. 국내에서도 번역돼 있고 이 영화에서도 맨 마지막 엔딩 크레딧을 보시면 엔딩 크레딧 쭉 나올 때 계속 루이치 사카모토가 보았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그 달들의 사진들이 있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드리는 또 상당 부분의 얘기도 여기가 또 오버랩돼 있기도 합니다.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암에 발병을 하게 된 후, 정확하게는 사실은 영화의 시점은 2020년에 암 발병 얘기가 나오고 영화의 출발점은 2019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암이 발병했던 건 최초의 암은 2014년도였었어요.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꽤 오랫동안 거의 타계하시기 전까지 10년 가까이 그렇게 투병 생활을 묵다. 계속 이제 전이가 되니까요. 치료가 돼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타이틀을 말씀을 드렸고 계속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영화가 사실은 이제 남아있는 기록들 뒤에 보면 가족들이 찍은 뭐 핸드폰이나 이런 영상들도 막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 카메라로 정확하게 뭐 디지털 카메라가 됐든 뭐든 하나의 어떤 포맷으로 찍은 건 아니에요. 그때 막 깨질 수밖에 없는 건 여러 가지 기록들을 다 걸어 모아서 어떤 입장으로 이 감독 겸 PD, 원래 이제 NHK에서 제작했던 다큐멘터리였었고 방영도 이미 작년에 되어 있었고 그걸 이제 다시 극장판으로 만들어가면서 좀 더 그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에서 계속 리치 사카모토가 고민하는 어떤 유한성, 자기가 더 살고 싶은데 더 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고다르처럼 한락사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고민들 막 하게 되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데, 근데 결국 우리한테 남는 건,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와서 이 영화를 보게 되시는 것, 이 사람의 인간의 자연적 존재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유한하지만 결국 예술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이 평생을 추구해 왔던 것은 무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 살아생전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도 계속 리치 사카모토의 어떤 음악들을 들으면서 이런 예술가가 있었지, 그치, 저런 음들이 있었지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중에 그 작은 딸 차느녀한테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괜찮은 인생이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은 보면서 너무 부럽다, 진짜 개 부럽다, 나도 그런 말을 죽을 때쯤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물론 힘든 것도 있었고 아픈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유한성 속에서 무한성을 향한 기본적인 예술가로서의 어떤 추구와 방향들이 이 영화가 가장 진하게 품고 있는, 피아노, 비, 구름, 그리고 보름달 다 유한한 거죠. 보름달은 무한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달도 우리가 살아 생전에는 있겠지만 수억 막 백년이 지나면 달도 떨어지게 됐어요. 매년 조금씩 떨어진대요. 지구의 중위에 끌려 당기고 있대요. 과학적으로 고증된 사실 중에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 생전에, 그리고 우리의 후대도 볼 수는 없겠지만, 다 모든 자연적 존재들은, 우주적 존재들은 유한성에 갇혀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무한할 수 있는 힘들에 대한 생각들을 이 영화가 그래도 이래저래 좀 전해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젊은 날의 루이치 사카모토입니다. 진짜 잘생겼어요. 중간에 나중에 사카모토 루이치가 떠나기 전에 자기 친구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1월 달에. 그때 이모라고 하는 멤버의 한 명이다라고 했는데, 이 이모는 사실 전자음악에서는 전설적인 그룹입니다. 3명의 그 멤버들이 있었고, 이모를 통해서 사실은 이 80년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자음악, 한국에서 전자음악이 쓰기 시작한 건 윤상씨가 GV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국보다 20년 먼저 시작이 됐던 거죠. 이때 독일, 일본의 이모가 되게 유명을 했었고요.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뭐 전장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전 책에는 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게 가장 유명한 베스트곡은 전장의 크리스마스인데, 아픈 상태에서 예술가에 항상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전장의 크리스마스 한번 뛰어넘는 곡을 또 쓰고 싶다. 뭐 싸이 씨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강남 스타일 넘는 곡 한 번만 더 써보고 싶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항상 그런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죠. 뭐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뭐 마지막 황제에서 베르톨루치하고도 그래서 되게 친연성이 있고, 먼저 떠나셨지만 베르톨루치 감독이 나중에 어떤 영화 같은 거 작업을 할 때 목소리가 필요하면 베르톨루치한테 이탈리아 좀 버전 좀 녹음해줘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영화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 다른 전기적 사실들이나 저 책에는 그런 부분들도 수록됐습니다. 마지막 황제에서 레인 같은 곡도 너무 좋죠. 그래서 그 곡으로 아시안 최초로 아카데미 음악상, 사실은 아카데미에 가장 빠르게 발을 댄 아시아 영화인들 중에 한 명은 리치 사카모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보신 이 다이어리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눈에 띄는 게, 동일본 대지진 때 유소년 팀을 만들어 가지고 10년 넘게 계속 진두지하면서 음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핵에 대한 반대 얘기들도 중간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예술가들은 평화주의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직접 내고 행동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감도 동시에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하는 건 어려워요. 뒤에서 뭐 궁시렁궁시렁 하거나 댓글 다는 거야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자기가 자기 이름과 목소리를 내 가지고 하는 것들. 그래서 저 책에서는 트럼프가 처음 당선됐을 때 충격적이었다라는 얘기도 하는 부분도 있어요. 확실히 이게 진영의 논리로는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인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음악만큼이나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저도 예술의 말석에 있는 위치에서 보면 되게 존경스럽다. 항상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어느 정도 꽤 모범적인 예술가의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볼 때 약간 좀 걱정스러운 건,
너무나 신화화될까 봐가 걱정스럽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생활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인간이 완벽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 음악과 팽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어갔던 그런 모범적인 20세기, 21세기 예술가 중에 한 명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쿄 멜로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의 어떤 작업 같은 것들을 초기 작업들, 전장의 크리스마스에 나왔던 메리 크리스마스, 로렌스 포함해서 이런 것들 작업하는 모습들이 담긴 다큐멘터리고요. 다행히도 진진에서 4월 중순에 개봉을 한답니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준비하면서 가장 보고 싶었던 영화고 제가 못 봤던 영화가 이거거든요. 도큐멘터리는 또 보내준다고 해서 또 어떤 다른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게가 되면 또 그렇게 해보고자 하고요. 어쨌든 잘생겼습니다. 이때도 네, 잘생겼고 우리는 말년의 모습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흰 머리로만 기억하시지만 처음부터 흰머리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어떤 천재성 같은 것들이 이 작품 곳곳에 녹아 있다고 하니까 기회 되시면 꼭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오퍼스 아들인 둘째 아들인 네오소라가 편집을 했던 그 작품도 너무나 좋아하는 작품이고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그 나오잖아요. NHK에서 그냥 사람도 없이 녹음만 해가지고 좋겠다. 그게 이제 그 오퍼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한데 젊었을 때는 어떻게 음악을 하고 움직였을까가 이 도쿄 멜로디에서 담겨 있기 때문에 또 개봉을 또 이어서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기다렸다가 꼭 봐주셨으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다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것 때문에 리치 사카모토의 다큐멘터리가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2014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처음 암이 발생했던 건 2000년이었고 인두암, 중인두암 판정 이후에 중단했다가 새 앨범인 싱크의 반대말인 싱크가 맞지 않은 비동시성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아싱크 작업을 하면서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여기서는 쓰나미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것들이 되게 담겨 있는 국내에도 개봉을 했었는데 또 다시 한 권을 구입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것도 같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얘기 듣고 보시면 백색의 소리라는 거 거의 화이트 노이즈라든가 아까 빈 소리와 소리 사이에 비어 있는 것들이 되게 잘 담겨 있는 것이 이 코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들으시는 것도 이 피아노 소리의 단순함에 대해서 매우 되게 충분한 작품 중에 하나다. 저도 아주 예전에 봤었는데 다시 보고 싶은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이고 아마 일부 OTT에 올라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다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표작들 영화와 관련된 것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에이싱크 저게 싱크가 이제 싱크로 뭐 동의하다인데 비싱크로 다시 말해서 A가 그 부정 접두어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인데 음악을 보면은 나중에 책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되게 모던해요. 그래서 되게 현대적이고 모더니즘적인 양식들에 대한 탐구가 평생 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꼭 우리가 선입견적 음악은 다 조화를 이루고 물론 뭐 전장의 크리스마스 음악 들으면 되게 조화로운 것 같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걸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점점 추구하는 것에 더 자연스러운 것, 자연에 존재하는 것은 동시성과 어떤 화성적인 것이 아니라 비동시성의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어서 아까 코다랑 바로 이게 연결되는 그런 또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이싱크라는 작품도 같이 보실 기회가 된다면 이건 이제 음악에 대한 것들이 더 집중되어 있는 또 그런 작품이기도 해서 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퍼스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고 네오소라가 영화 속에서 보신 것처럼 혼자 연주했던 그 실황 중계를 편집을 해서 보여줬던 작품이죠. 사실 이제 사후에 나오게 됐던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더 크게 울림을 줬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는 물론 이분이 전장의 크리스마스에 배우로 나옵니다. 연기는 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그런 당연히 그런 일들도 해보시긴 했습니다만 주로 이분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어떤 음악 실황 녹화 중계들은 대단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주말에 좀 약간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저도 유튜브 구독자 몇 개들의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 잘 듣는 게 퍼스트 테이크라는 일본 유튜브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주말 동안에 실황 녹화 중계 영상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라이브로 공연하는 걸 일본에서.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약간 좀 좋은 행복했던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확실히 이런 테크놀로지가 물론 이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약간 오인하지 말으셔야 될 게 자연이 되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파서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빗소리를 계속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귀 보러 갔습니까? 뭐로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린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거지 꼭
테크놀로지를 보는 건 안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건 이 영화가 그런 의도로 제작되거나 전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혼동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얘기도 미리 드리면서, 저도 잘 본다, 자연적인 것을 좋아하지만 말씀도 드리면서, 그다음에 오늘 볼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셜 라스트 데이 사카모토 류이치를 연출한 오모니 켄쇼 PD가 극장용으로 새롭게 확장한 작품이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담지 못했던 좀 더 분량이 늘어나서 미공개 영상과 개인적 일기장의 내용들을 복원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유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시면 사카모토 류이치 실제 녹음들이 있어요. 음성들이 있고. 근데 많은 부분들은 타나카 민이라는 배우이자 무용수가 류이치 사카모토 친구예요. 그래서 내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 안정된 톤의 대부분은 타나카 민 저분이 하셨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왜냐면 그 내레이션 듣다 보니까 저분이 저렇게 다 녹음했나?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어떻게 녹음을 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분 타나카 미인이라는 분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왜냐면 이걸 그냥 쑥 지나가면 저게 다 사카모토 류이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진 않습니다 라는 것도 하나의 정보이지만 되게 중요한 정보로서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그리고 처음 영상 보시면 기본적인 가이드를 소개하고 있죠. 꽤 친절한 다큐멘터리이면 분명해요. 그래서 사카모토 씨가 남기신 일기와 영상, 그리고 만년의 인터뷰와 기록을 바탕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가족들의 동의를 당연히 받았고, 그래서 가족들의 모습도 나오지만, 장녀 같은 경우는 얼굴도 나오시지만 대부분 또 목소리로 가족들도 다 등장하는 이유는 가족들의 어떤 동의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되게 중요한 대사라고 했죠. 보름달.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사카모토의 저 자전적 전기 책에도 나온 제목이 이렇고요. 그리고 피아노. 이 피아노가 원래 2015년도에 2014년도에 처음 암이 발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 유학을 가요. 하와이에 유학을 갔는데 그 집을 결국 이제 팔고 다시 오게 돼요. 뉴욕으로. 원래 뉴욕에 본가가 있다고 계속 영화 속에서 나오잖아요. 오게 되는데 집을 팔았는데 피아노를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와이에 있던 집 피아노가 100년도 더 됐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아노를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비 맞추면서 썩혀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 피아노로 끝나는 영화잖아요. 이 작품 다큐멘터리가. 피아노는 류이치 사카모토의 세계인 동시에 사실은 자기의 암의 발병과 되게 깊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 저 피아노 장면을 시작한 것도 그런 연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 피아노 타이틀 류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 뜨면서 이 음이 그냥 손가락 없이 툭툭 눌리는 화면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가 기본적인 마스터샷에 해당되는 정서가 보름달과 저 피아노, 비어있는 피아노. 그래서 피아노가 자연 속에서 비를 맞아서 사그러 들어가는 모습들, 그 자체가 사실은 이 사람의 말년을 보여주는 이 다큐멘터리의 목적성과 되게 부합되는 이미지다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장면들을 너무 유명해서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영화의 전체 컨셉을 보여주는 정확한 장면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타이틀 혹은 마스터 이미지라고 한 게 이 영화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미지고, 피아노 처음 비 맞는 걸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피아노가 거의 썩어 있는 장면으로 이따 이미지 샷 보여줄 텐데 그거까지로 끝나고, 다른 이렇게 시작을 해서 중간중간 가끔 나오지만 맨 마지막 엔딩 크레딧과 함께 달들이 몇 월 며칠에 찍은 것들을 쭉쭉 보여주는 일련의 컷들로 영화가 끝나고, 시작과 끝의 이 시작 부분인 거고, 뒤에 보면 끝부분이 그대로 또 반복돼서 나오고 있다.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의 시작, 2019년 뉴욕 하와이에서 가져온 아까 말씀했던 피아노를 썩히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저는 피아노가 엄청나게 비싼데 썩히는 건가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책을 보면서 원래 하와이에서 가져왔던 사실 칠 수 있는 피아노는 아니었던 건데 그걸 이제 이렇게 자연과 함께 놓아보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이 소리를 채집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처음에 묵으로 접시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장면도 있었고, 마이크도 주변에 펼쳐놓고 본인이 좋아하는 소리들을 이렇게 채집하는 장면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2020년 12월로 갑자기 이제 점프를 하면서 도쿄로 바뀌게 돼요. 뉴욕 장면이 있고 도쿄로 가면서 2020년 12월 4일 도쿄 기록 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간에 3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다라는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류이치 사카모토를 어느 정도 잘 알지 못하면 좀 헷갈리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암에 걸렸다라는 것을 발화하긴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왜 뉴욕 장면이 나왔다가
저렇게 갑자기 12월에 도쿄 갔는데 암에 걸렸다라고 하지? 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다른 걸 찾아보면 영화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0년 9월 암의 재발견으로 짐작된다라고 이제 이건 제가 쓴 거고요. 2020년 12월 도쿄에라서 간에 종양이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암의 이제 연대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2014년에 인두암, 중인두암이 발병이 되고요. 치료를 받아야 해서 어느 정도 완치가 됐어요. 2020년 6월에 근데 갑자기 또 뉴욕에 있을 때 직장암이 발견돼요. 이제 퍼진 거죠, 직장 쪽으로. 직장에서 발견돼 가지고 그때 9월에 방사선 치료를 뉴욕에서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9월에 받았는데 3개월 거의 지나서 12월에 일본에 가기로 했는데 계속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뭔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11월에 미리 가서 받아봤더니 이 직장에 있던 이 암이 간과 림프로 혈액 쪽으로 다 전이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책에서 보면 되게 원망을 해요. 뉴욕에 있는 세계 최고의 암센터라고 해서 거기 믿었는데 9월에 내가 이미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뭐에 대한 직장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내가 이미 그때 전이가 된 건데 그걸 몰랐단 말이야, 쟤네들이. 라고 하면서 불신이 생겼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치료는 주로 다 일본에서 받기 시작을 해요. 뭐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세계적인 다 암센터들이 있는 나라들이긴 합니다. 한국도 예전에 약간 좀 의심이 많았던 시대 때는 지금보다 의료가 좀 떨어졌던 시대에는 뭐 독일 가서 치료받고 일본 가서 치료받고 하는 분들을 전 주변에서도 많이 보기도 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건 완전히 쓸데가리 없는 TMI 얘기인데 암 환자가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되게 안 좋대요. 면역 체계가 다 깨져버리거든요. 시차 때문에. 특히 독일 같은 데서 가서 받는 게 너무 안 좋다고 하니까 아프시라는 소리가 아니라 혹시 면역 체계병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최대한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뭐 면역력 높아진다고 막 이상한 짓 하시잖아요. 저분이 원래 저런 분이었어라고 했는데 그게 영화 속에서 설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걸 상세히 설명하면 아마 이 다큐멘터리 한번 되게 그것도 두려웠을 거예요. 너무 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연대기를 또 파헤치는 것도 그렇게까지 또 좋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 짐작키로는 이건 짐작입니다. 팩트가 아니라. 그래서 좀 간략하게 보여주는데 어쨌든 그 사기암의 상태로 간과 림프로 전이가 되는 것이 12월에 최종 발견이 되면서 2020년 12월에 사기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너 6개월밖에 못 살아라는 소위 말해서 이제 사망 선고, 사형 선고라고도 얘기하죠. 그걸 이제 받게 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암 얘기예요. 사실은 이 영화는 애초에 사후에 이제 제작된 영화이기도 하고 그 사후에 그 암에 걸린 이후에 근데 이전에 암들도 있었고 그 상태에서 뭐 코다도 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었지만 그때기는 이제 부분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거의 사기라고 하는 거의 이제 목전에 암이 쳐 들어온 상태에서 말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따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앞에 좀 더 몇 가지 커트를 더 많이 첨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기 선고와 온라인 콘서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났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 같은 것도 보면 되게 씁쓸하죠. 그리고 2020년 12월 11일에 남은 시간 6개월이라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9월에 이제 이미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동시 온라인 콘서트를 하고 있는 장면도 교차해서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과 병에 대한 진단과 이것들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여서 이게 초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그걸 증언이나 뭐 어떤 기록으로서 보여주기보단 이 사람의 가장 핵심인 음악을 통해서 음악의 연주, 라이브 실황 중계 모습의 영상과 기록들과 내레이션들이 같이 교차가 되면서 여러분께서 사실 음악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지막에 시작 출발 지점을 보시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넘기시면 가족들한테도 이제 얘기한 거죠. 그게 12월 27일 말했고 다들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14일 일기 기록을 보면 저게 14일 일기 기록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더니 12월에 이때부터는 초반에는 거의 달달이 일기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어떤 영상 기록들을 같이 겹쳐서 보여주다가 나중에 이제 훅훅 또 넘어가기도 해요. 지금은 2020년 중요했던 시점이죠. 사기암 진단을 받게 됐던 그 시점에 대한 기록들과 라이브 공연들에 대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가족들한테 말을 하고 12월 18일에 또 이 사람 중요한 핵심자 비와 피아노라는 곡을 연주하고 시간에 대한 얘기들도 하죠. 시간에 쫓기는 시간과 시간에 쫓기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다. 실제로 리치 사카모토의 그 음악의 핵심 중에 하나는 시간성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뭐 베르그송이나 하이데거나 이런 철학책들을 중간에 나중에 보시면 되게 많은 책들이 집에 있고 평소에 독서량이 장난 아닌 분 중에 한 명이에요.
옛날 사람이라고 여기실 수 있겠지만 이 사람처럼 책을 저 정도 읽었기 때문에 저 정도 음악이 나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의 본질 중에 하나가 시간이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성 문제, 되게 이제 2세기, 3세기 철학자의 아우구스티누스 때부터 현대 철학까지 시간성 문제를 다룬 수많은 저작들을 다 읽었어요. 웬만한 철학자 못지않게 그런 것들을 탐닉하는 분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시간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이 사람 이야기들 중에 중간중간에 툭툭툭 튀어나오는 건 그만큼 음악의 본질이 시간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튀어나온다라고 이해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넘기시면 한 해가 넘어갔죠. 이제 2021년이 된 거예요. 1월에 기록되는 장면들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건 1월 32일, 맨 마지막 1월 마지막 날 보여준 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몇 가지 얘기들을 해주는 장면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2021년 초반엔 라디오 사카모토라는 걸 진행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한테 영상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이게 1월식이거든요. 네, 입원을 하게 되고 14일에 이제 처음 이제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치료를 받는 1월 달의 장면들.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에서 잘들 지내세요 안부를 묻고, 근데 자기의 근황에 대한 얘기들도 해준 다음에, 그리고 입원도 하고 수술도 받고 밖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저 시선이 사실은 아픈 사람의 시선이기도 하고 자기 미래의 남은 시간에 대한, 역시 또 시간이죠, 시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일상에 대한 기록들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2월 달이 됩니다. 2월 달이 돼서 토호쿠 뉴스 애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발생했었던 토호쿠 뉴스 아이들이 맨 처음에 이제 남자의 한 명의 인사가 있고 소녀들 4명의 인사들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내레이션도 나오죠. 분이군 인간이 만든 건 자연에 의해 파괴된다라고 하는 어떤 통찰론적인 얘기들도 사실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영화는 그걸 최소화시켜서 얘기를 하게 되고, 병원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음악이 아니라 소리가 필요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 좀 작은 소리들, 뭐 이렇게 딸랑딸랑 이런 방울 소리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듣게 되는 것들 하면서 음악이 열량이 높아서 힘들다 듣기가, 대신 자연의 소리들은 열량이 좀 낮아서 듣기 좋았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에서 다 이것들을 찾아 들었다라고 빗소리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테크놀로지가 꼭 나쁜 거냐, 무조건 자연이 좋은 거냐, 이런 도식적인 판단은 좋은 예술가들은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얘기 통찰을 조언해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영국의 철학가인데 존 그레이라고, 호모 라피엔스, 지푸라기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라피엔스는 노자 도덕경에서 나온 지푸라기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호모 사피엔스, 호모 파베르 여러 가지 정리들이 있잖아요. 그때 존 그레이는 지푸라기 인간이라는 도덕경의 노자의 사상들을 가져와서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통찰과 문명들에 대한 비판적 사유들이 있는데 제일 재밌는 게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테크놀로지는 항상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존 그레이 입장에 따르면. 그걸 쓰는 놈들이 항상 그거 갖고 핵폭탄 만들고 그거 갖고 맨날 이상한 대량 살상 무기 만들고,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됐지, 테크놀로지 자체가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쓰는 자의 문제일 뿐이다라는 얘기들을 비판적으로 해주는데, 사실 루이치 사카모토가 되게 자연적인 걸 좋아하지만 자연을 들을 수 없는 이 병실 안의 상황에선 역설적이게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 자연의 소리를 담긴 것들을 들으면서 그 열량들을 보충받고 자기가 음악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나와서도 그 빗소리의 그 감각을 가지고 계속 음악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던 학생들한테 유튜브 좀 그만 봐라고 얘기하지만, 잘 쓰면 진짜 어디 오지 같은 데서 뭘 문화적인 걸 경험할 수 없는 친구들한테는 저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보물 창고죠. 충분히 또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그걸 밈으로 그냥 소비만 하거나 소진되느냐, 아니면 그것이 어떤 것들을 열량을 채우고 보충하는 데 쓰느냐라는 것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이 대화를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또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토호쿠 유스 오케스트라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계속 나중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공연을 하는 장면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막 지휘하는 그런 장면들이 또 뒤에 영화 장면과 말년의 장면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만큼 루이치 사카모토의 생애에서 되게 중요했었던 활동인 거죠. 이것도 되게 존경받을 만한 예술가의 행적 중에 하나죠. 저 유소년들의 연주가 무슨 어디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갖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끊임없이 유지시키고 존속시키는 건 루이치 사카모토가 관여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할 거예요.
저 얼마나 어떻게 보면 개인에 따라서 귀찮은 일이겠어요. 저걸 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분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3월 달이 돼서 퇴원을 하고요. 아까 퇴원도 했고 자기 간단한 P10으로 12 작곡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영화 전체가 이런 12의 음원이 되는 여러 가지 곡들 들어보시면 되게 유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담고 있고, 그리고 이 스모 선수 나중에 거의 돌아가시는 그 직전에도 그 딸과 함께, 작은 딸과 함께 스모 경기 봤다. 되게 좋아하는, 그래서 취향이 역시 사람은 잘 알고 보면 되게 다양해. 한 사람 속에서도 딱 음악만 들으면 스모와 전혀 멀 것 같은 사람인데 너무 좋아서 아 그래 하고 경기 안 됐는데 놓쳤어 라고 막 하는 장면이 여기서 흘러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힘내라 테르노후지 힘내라. 저는 스모를 잘 보지는 않아 가지고 얼마나 유명한 선수인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한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뭐 축구 따지면 손흥민 이상의 어떤 인기가 있는 분이겠죠. 물론 스모가 국제적인 스포츠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런 것도 많은 인물들의 전기나 사실들을 보면 종종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의 그 철학자이자 현대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파인도 주말이 되면 맨날 극장 가서 서부극이나 코미디를 봤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머리를 약간 식혀버리게 만들어요. 돌려버리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있죠. 저한테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만 예전에 전 무한도전을 거의 정주행을 맨날 했었거든요. 혼자 열심히 보는 거 보면 옆에서 되게 신기한가 봐요. 뭐가 저렇게 재밌다 낄낄거리지 하는데 저는 그게 아무 생각이 없이 보게 되니까 너무 좋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밈으로 계속 도는 걸 보면서 야, 무한도전은 사라지지가 않는구나 유튜브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넘어가서 보시면 전기적 요약 장면들이 그 뒤에 바로 이어지죠. 그래서 어렸을 때 태어나는 1952년 1월 17일 도쿄 있었고요. 처음에 뭐 바흐곡, 근데 바흐처럼 했는데 모차르트처럼 나온다 뭐 하다가 경도된 게 나오죠. 드뷔시를 정말로 좋아하고 실제로 리히체 사카모토의 많은 음악들을 듣고 있어서 드뷔시 같아요. 그런 부분들과 너무 유사한 것들을 보게 되고, 15살 때 바보처럼 자기가 드뷔시의 환생이라고 믿었다. 뭐 중딩 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이. 그리고 구름에 대한 경도, 아프리카에 가서 구름을 보게 되고 구름에 소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일종의 원점이다. 끊임없이 그 구름에 대한 갈망들을 어떤 소리를 담아내고자 하는 부분들이 영화 속에서 펼쳐서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넘어서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4월에서 7월 다시 또 전이가 일어나죠. 전이가 생기면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폐로 전이 됐다는 거죠. 폐로 전이 됐고, 폐로 전이 되면 이제 진짜 심각해지는 암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암으로 죽는 경우는 없어요. 암은 죽이지 않아요. 폐로 최종적으로 전이가 보통 돼서 폐가 기능을 못하면 복수에 물이 차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중에 다 복막염 뭐 이런 걸로 죽는 거지, 그 진단은 암으로 죽는 건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그래서 폐로 전이 된 건 진짜 저 말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되게 심각한 문장 중에 하나예요. 넓은 숨의 빗소리 내 마음을 채워다오라고 하면서 폐전이 합병증으로 2021년 6월쯤에는 공식 활동을 중단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구름의 음악 표현을 할 정도로 구름의 음악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이 문장도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음악을 하고 있을 때는 몸의 불편함을 잊을 수 있어 즐겁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음악이 자신의 작업이자 일종의 치료약이자 쉽게 말하면 몰핀인 거죠. 원래 말기 암 환자들은 몰핀을 주거든요. 약을 처방해줘요.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잊기 위해서 대부분 한국에서 처방을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몰핀 안 되지만 사기 환자한테는 처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오는데 다행히도 이분한테는 또 음악이라고 하는 일종의 또 치유의 방법도 견디게 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또 장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독서. 처음에 보면은 산책이라는 말과 함께 이제 독서한 기록들을 나오는데 이게 2021년 7월 28일이에요. 일본의 정신 분석을 읽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저 책이 가라타니 고진의 책이에요.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어요. 일본 정신의 기원 뭐 이런 식으로. 근대 문학의 기원을 비롯해서 한국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일본의 비평가이자 철학자이죠. 가라타니 고진인데 저게 저 정도 사실로만 그냥 쑥 지나갈 게 아니에요. 가라타니 고진과 두 사람이 되게 친하고요. 가라타니 고진의 그 책 중에 세계사의 구조라는 게 있어요. 세계사 양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본주의를 좀 극복하고 가볼 수 있을까라는 제4의 교환 양식 D라는 걸 얘기하는데, 교환 양식 A는 원시 공동체 사회처럼
소위 말해서 혹시 선물 경제나 호혜 경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갑자기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죠. 뭐 완전 무슨 경제학 강의까지 하고 앉아 있나? 선물 경제는 투자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아, 너 이거 줘, 너 이거 줘. 이런 걸로 한 그 단위를 유지하는 방식들. 그게 선물 경제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또 잘 돌아가는 게 있어요. 다 신뢰와 어떤 것들이 막 이어지는 그런 원시 공동체적 사회. 그것이 있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교환 양식 B라고 이제 가르타니 고준이 세계사를 이제 그 경제 단위를 설명하면서 했던 그 B의 양식이 뭐냐면 그거는 소위 말해서 국가가 제일 셀 때예요. 국가가 약한 나라 다 침범해. 그리고 다 뺏어가지고 약탈해. 약탈하고 그다음에 재분배가 되는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경제는 뭐냐면 핵심은 분배가 돼야 돼요. 자원이, 물질이. 한쪽에만 다 몰려 있다고 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떤 식으로 분배하느냐의 원리가 이 교환 양식이라고 해서 이제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옛날엔 선물 경제, 호혜 평등 원칙에서 살았다면 그 다음에는 약탈과 재분배라는 형식. 이게 국가주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돼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죠? 우리는 뭘로 다 교환하죠? 뭘로 교환하죠? 화폐. 교환 양식 C가 화폐예요. 화폐. 자본에 의해서 다 그것이 교환되고 있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렇게 가가지고 세계가 멸망해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고지는 당연히 그 주장을 하면서 교환 양식 D라는 걸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다시 교환 양식 A를 호출하는 건데 선물 경제가 돼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국가 경제나 자본주의 경제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막 뭔가 누군가 호혜적으로 퍼주고 교환하고 나눠주면서 그럼 내부에서 이입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현실에서 지금 실현되느냐? 부분적으로 약간씩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지만 잘 안 돼요. 어려운 어떤 이상주의에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핵심은 리치 사카모토가 너무나 반해가지고 교환 양식 T를 실천합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예술가들 다 모아가지고 그런 공연이나 음악들을 다 나눠주기 시작을 해요. 그런 식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나는 고진 씨가 그런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이 영화에서도 굳이 여러 학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도 나오지만 이 교환 양식 D를 자기가 실천하게 했던 가르타니 고진의 일본 정치 분석을 이야기하는 건 그런 연유가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경제학 시간은 아니니까요. 뭐 잊으셔도 되는데 그런 사상을 실천하는구나. 무엇으로? 자기의 역량과 자기의 음악. 그런 예술가다. 그러니까 진짜 실천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철학적인 개념들을 자기가 실천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건 대단한 거죠.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읽고 있고요. 왜냐하면 고진이 또 칸트를 또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야나기타 쿠니오의 소설 산의 인생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누구냐면 다케미스 도루예요. 이 사람은 유명한 이론가이자 클래식 음악가예요. 일본의 거의 레전드 전집을 놓고 저걸 쭉 펴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되게 또 많이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저 책은 인류학 책이에요. 네콜라스 네프스키라고 러시아의 인류학자인데 이 책까지도 이제 쭉 보여주는데 이 책을 가져온 건 책 좋아하는 사람들 아는데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읽으면 평단사라고 해서 문고판 책들이 일본은 지금도 가끔 저도 1년에 한두 번씩은 도쿄에 가야 돼서 도쿄 일본 가서 가게 되면 지하철 타면 한국 이제 다 사라졌는데 반드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없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출퇴근 시간에 빡빡할 때는 없는데 대부분 다 한두 번씩 꼭 읽고 있어요. 여전히 책을 읽는 사회고요. 특히 일본 사회에서 대대적으로 저런 가라테니 고진의 책들도 양장판이 다 어느 정도 시효가 지나면 다시 이렇게 문고판으로 나옵니다. 근데 한국도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마당 문고나 이런 책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책을 샀었는데 그게 처음에 샀을 때 500원이었어요. 책. 500원짜리 제가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1,000원이 됐어요. 1,000원 돼서 제가 막 짜증냈어요. 2배나 오르다 이 나쁜 놈들 막 이랬는데 그런 책의 시대가 있었어요. 한국에도. 근데 일본은 문고판의 역사가 꽤나 길고 평단사, 교단사 해서 나와남이 신고했나 하여튼 되게 많은 문고판 책들이 대중화시켜서 많은 인문학 책들도 저렇게 만들어서 읽게 되는 시대를 지금까지도 완전히 다 무너지지 않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책은 아무도 안 읽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와버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독서가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다케미스 도루는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때 보시면 여기 이우환 씨 책이 있어요. 이우환 씨 아시겠지만 한국에 되게 유명한 미술가죠. 그리고 이론가이기도 했었어요. 이 사람의 미술도 당연히 모던한 미술이에요. 주로 일본과 프랑스에서 많이 활동을 했고 이완 작가의 화백의 작품들은 한국에서 가끔 조망이 되긴 하지만 일본만큼 인기 있지는 않아요. 그런 거 보면 물론 1950년대 때 이완 작가가 일본에 가서 했던 것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었어요. 리치 사카모토의 서가에도 이완에 저렇게 전집이 다 꽂혀 있는데
내 집에 있는 이우한 책은 몇 개가 있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개 없는 거예요. 절반밖에 없는 거여서 난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책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제 흔한 말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지금 무엇을 듣고 싶은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몸의 회복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고요. 음악이라고 쓰고 소리의 즐거움이라고 있는다. 계속 그런 부분들을 남은 기록들에서도 지금 무엇을 듣고 싶은가, 인류의 파멸과 자신의 죽음을 용의시하고 그걸 써야겠다, 몸이 회복되지 않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니 라고 하면서 계속 체력과 자기의 일상들을 보여주는 일종의 다이어리 장면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2021년이 지나갔고요. 이제 2022년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투병이 또 시작이 되고요. 1월달 생일이시니까 생일 케이크 받는 장면들도 있고, 이상한 춤을 추는데 아마 예고편에도 영상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진진에서 만들어주신, 거기서 보면.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전 이 대사가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아니면 미치 사카모토 원래 개그맨이냐? 이렇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상한 모습을 하면 면역력이 올라간다. 왜? 그 치료법 중에 일부러 웃는 거 있잖아요. 소리 내서 웃으라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하하하하 웃으면 갑자기 몸에서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막 웃는다. 뭐 그런 거 하는 장면들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고, 달 사진도 있고, 이때 달이, 이때도 음악이 나오는데 12의 음악과 함께 2022년 2월 14일에 이 음악 영상들도 보시게 되고, 그리고 2월 달에 다시 항암 치료를 또 시작하는 장면들, 그래서 가발도 맞췄다라고 하는 것들, 2022년 이때의 기록들이 이런 식으로 또 펼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투병과의 일상.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죠.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자기의 치료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가끔 달을 보거나, 그러면서 그 결과물들을 음악으로 만들고 하는 일들.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일상이 되게 화려하고 뭔가 대단할 것 같지만, 작품을 만들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반복과 패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냥 출퇴근을 하지 않을 뿐인 거지, 자발적 출퇴근이라는 걸 되게 잘 해야 돼요. 예전의 예술가들은 뭐 모차르트는 갑자기 있다가 술 먹고 쭉 서서 곡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현대 예술가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성실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영화 감독들도 마찬가지고 음악 감독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 나오고 그 영상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부분들 역시 또 10이라는 사라방드 형식으로 만든 음악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고요. 우크라이나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일리아와 생긴 인연으로 그 음악에 대한 또 에너지를 받고,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음악의 어떤 동력 중에 하나가 분노, 복수심, 뭐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당연히 저런 것이 나타날 때 예술가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거나 한마디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예술적 형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 다큐멘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호쿠 유스 오케스트라와 지금 시간이 기울어져를 녹음을 하기도 하는 등 끊임없이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런 전쟁에 대한 반응을 무엇으로, 음악의 형식으로, 음악을 통해서 발현하고 있는 유이치 사카모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월 유혹의 집 정리를 하러 이제 다시 가고요. 이때 아마 하기로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여권 같은 것도 갱신하고 뭐 이러면서 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집에 계속 못 있을 수도 있으니까 뉴욕의 집을 정리하죠. 아버지의 책을 포함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져오게 되고, 3개월 후에 피아노 콘서트, 이게 이제 오퍼스가 되는 그 피아노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그것도 연주 못 하시는 곡도 있어요라고 이제 중간에 누군가 물어보니까 많아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당연히 많죠. 1급의 피아니스트들이라고 해서 다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말하는 이런 장면들, 대가가 되면 그런 여유가 생기죠. 솔직히 말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나중에 유튜브에서는 좀 더 또렷하게 보이실 텐데, 영화에서 뉴욕에서 할 일, 작곡 메모 정리, 악보 파일 정리, 현악 사중작, 뭐 찾기, 이런 것들이 있고, 가져와야 될 리스트 목록도 꼭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셨을 거예요. 보들레르 시집이 있었고요. 티베트 불교 가르침 책이 있었고요. 당연히 드뷔시가 있습니다. 드뷔시의 현악 사중주, 그다음에 드뷔시의 플루트, 비올라, 하프를 위한 소나타, 그다음에 드뷔시와 약간 결이 같은 또 유명한 사람이 라벨이죠. 라벨의 악보들, 라벨의 현악 사중주, 라벨 소나타, 바흐의 푸가의 기법, 그리고 시집들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말라름의 시집도 있고, 러시아의 푸시킨 시집도 있고, 릴케의 두이노의 비가, 독일의 시인이죠. 릴케 시집도 챙겨야 된다. 근데 두이노의 비가는 최근에 제가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 텐데, 다음 주에 침묵의 친구라는 영화를 가지고 이제 강연을 해요. 근데 그건 진짜 강연을 안 들으면 뭔 영화인지 이해하시기가 힘들 텐데, 그 영화 안에도 두이노의 비가에 대한 장면이 또 있습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되게 중요한 릴케의 시집,
작가들이고요. 이시카와 준 같은 그런 요시다 케니치 같은 소설가들인데 이 작가들도 되게 모던한 작가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드뷔시가 모던하냐 뭐 이렇게 따지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19세기, 20세기부터 보들레를 포함해서 다 모던하게 나타나는 작가들의 음악들, 물론 지금은 약간 클래식이 됐지만 말라르메 시집은 지금도 읽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되게 평소에도 탐닉했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지고 다녔구나. 누군가의 서가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게 저한테는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재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리스트, 목록을 보는 거예요. 되게 유명했던, 한국에서 한때 인기 있던 책 중에 하나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서 서재 결혼시키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서로의 라이브러리를 맞춰보는 것.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속궁합이라고 부르시던 뭐 외궁합이라고 부르시던 그런 것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 라이브러리가 서로 맞거나 교환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면 오래가기 힘들어요. 그 커플은. 그건 제 이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라이브러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류이치 사카모토의 라이브러리는 흠모에 맞이하지 않는, 또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서로 우리 책 하나씩 버려도 돼 라고 해도 될 정도의 그런 라이브러리였다요. 좋았다. 심지어 앨범들도 마찬가지였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피아노가 점점점 썩어가는 장면들이 이렇게 또 삽입이 되죠. 그래서 2022년이 되면서 피아노가 이렇게 변해버리는, 이 바깥에 놓여있는 좀 더 풍경이고 클로즈업해서 빗속에서 뉴욕 장면이고, 이제 뉴욕의 마지막 장면인데 뉴욕의 마지막 장면이 저 피아노가 그 났던 빗방울 맞아서 썩어 문드러지는 자연화된 것으로서 뉴욕의 모습은 끝이 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피아노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도쿄로 오게 되죠. 그래서 도쿄에서 2022년 장면들에서 소리를 채집하기도 하고 5곡을 녹음했고, 한 번에 1시간 이상 연주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나눠서 연주를 했고, 나중에 이제 오퍼스라는 영화 네오소라가 편집한 것을 보시면, 오퍼스는 그래도 OTT에 잘 올라와 있으니까 오늘 가셔서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13일에 고다르가 타계했다. 그리고 고다르가 안락사 한 거죠. 안락사, 스위스에서는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는 허용 가능하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걸 친구가 증언해 주는 장면들도 등장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음과 음 사이의 울림을 참 좋아해요. 그것을 음미하고 싶어요. 이 사람의 기본적인 음악 세계. 그리고 11월 16일에는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 음악으로 남기는 것과 남길 수 없는 것, 구름의 움직임 같은 음악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태까지 본 것들의 거의 반복적인 것들이에요. 이것을 계속 도쿄로 돌아와서 뉴욕에 집어넣고 정리하고, 돌아와서도 새로운 오퍼스 콘서트도 준비하고 그것들을 녹음하면서도 계속 자기의 일상들 속에서는 음악에 대한 것, 삶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되게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더 뭐 다채롭게 리치 사카모토의 말년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관객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들을 꽤나 집중해서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새해로 넘어가게 되면서 여기서도 리스트가 나오죠. 빌 에반스의, 베를린에 이번에 빌 에반스 영화가 있었거든요. 아마 한국에 수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빌 에반스의 피아노 연주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뭐 데뷔포 왈츠 같은 유명한 곡들을 어떻게 연주했는지 같은 것들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 이즈모는 여기서 보면 산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름이 이렇게 피어나는 모습을 이즈모라고 일본어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즈모. 그리고 이제 1월 달이 됐을 때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친구 아카시 유키히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2023년 1월 11일에 19분에 아카시 유키히로가 떠났다. 먼저 자기보다 한 2달 먼저 떠난 셈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에너지를 되게 떨어뜨리게 하는 일 중에 하나였겠다는 짐작도 하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모라고 하는 이 팀은 중간에 인터뷰를 계속 해주고 있는 호소노 하루오미 포함해서 70년대 선구자적인 전작업을 했었던 팀이었었고, 호소노 하루오미 씨가 그렇게도 얘기하죠. 우리 아직 나이도 그래서 꽤 젊은데 계속 음악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친구들은 다 아파서 먼저 떠나고 있는 이 현실과 상황이. 그쵸. 이게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기도 하죠. 사실은 같이 한때 시대를 풍미했다가 그런 모습들도 보여서 좀 씁쓸했던 장면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저는 이모로의 음악을 그냥 옛날에 슬쩍 들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먼저 떠나시는 건 몰랐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는 되게 마음이 좀 아팠던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실에서 있으면서 가족의 방문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가족의 방문들이 쭉 이어지는 장면들이 보여주고 뭐 큰딸, 작은딸, 장남은 오지 못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에 악보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같은 곡들을 음표 몇 개 없어요.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 음표가 나머지 채워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장면 중에 하나고요. 당연히 이제 점점점 폐 복수에 물이 차니까 오늘은 숨쉬기가 힘들다. 근데 호흡기를 막 달고 있어야 되고 보통 말년 때는 나중에 호흡기 쓸지 안 쓸지 같은 것도 미리 병원에서 쓰게 하거든요. 숨쉬기가 되게 힘들죠. 제일 힘든 게 사람이 뭐 밥 못 먹고 뭐 이런 것도 힘들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숨 쉬는 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약간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맹맹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잘 숨 쉴 수 있는 거가 최고의 복이다. 나머지는 그 다음이다 다. 숨 마시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기어서라도 어디도 가겠죠. 그럴 수 있는데 진짜 힘든 겁니다. 보름달, 3월 16일 보름달도 나오고 3월 24일에 보면 기력이 없다는 기록도 있고 또 3일 대진 후 12년이 흘렀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록도 3월 달이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스모를 좋아하셔서 같이 봤어요라고 이제 작은 딸이 얘기하는 장면들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맨 위에 가져온 건 다른 사람이에요. 이건 차남 네오소라 인터뷰만 따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네오소라 약간 톤을 다른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와 아들로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어떤 게 없냐 걱정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라고 하면서 쑥 지나가는데 사실 네오소라는 리치 사카모토의 인생사에서 보면 사생아입니다. 자기 푸드셨던 여인과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였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 본초와는 이혼을 하게 되고 했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때문에 뭐 사적인 것을 이 영화가 파고드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떤 과정이었는지를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뭐 일일이 할 수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저런 부분들 좀 조심스럽게 굳이 드러내지는 않고 있는 다큐멘터리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뭐 종종 어디서 이상한 것을 찾아보실 때 혹시 오해하실까봐. 근데 어쨌든 네오소라는 약간의 긴장감을 갖고 좀 인터뷰를 한다는 느낌을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는 좀 받게 됐던 그 부분들은 아마 그런 연유가 오라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세간의 말들은 워낙 뜬구름 잡듯이 점점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니까요. 어쨌든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 부분을 약간 좀 빼서 가져와 봤습니다. 애들 유스 팀이 공연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실제로 지휘도 해보고 하는 장면들 그리고 거의 마지막 날까지도 3월 26일 날 기준인데 시간, 시각, 체온, 혈압, 산소 포화도 결국 이제 산소 포화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손가락에 뭐 이렇게 보면 중환자실 보면 끼고 있잖아요. 그게 산소 포화도 측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손가락에 끼고 계신 게 산소 포화도 측정 저런 것들을 하시면서 계속 체크하고 그래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저런 기록들을 보면 확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보통 무기력해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타계하게 1시간 전에 손가락이 움직이는 장면에 대한 누군가 찍은 영상 기록이겠죠. 손가락이 의식이 없어도 움직이고 있는 것, 그 사람의 어떤 본능과 또 같은 것은 아닐까 그런 이미지를 좀 전달해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고요. 3월 28일 4시 오전 4시 32분 비가 오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시게 돼요. 마지막 장면들이 엄청 슬프거나 그렇다기보단 되게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뭐 해줄 얘기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갖고 있는 장점, 매력 중에 하나는 전 담담함이라고 봤어요. 굳이 너무나 신화하거나 너무나 세계적인 음악 감독, 뭐 아카데미에서 상 탔어,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넣을 욕망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년의 인생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그 기록에 충실하게 최대한 따라가면서 그것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물론 이제 아직 말년이 되시려면 한참 더 있으시겠지만 어떤 생을 정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저에게 되게 단순한 교훈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서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도 무관하지 않은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환자 넘겨진 다이어리와 보름달의 엔딩을 보시게 되고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문해지 신조에 연재했던 이 투병 일기장 사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문해지의 기록을 직접 연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어리 그러면서 거기서 되게 유명했던
문제가 초반에 나오죠. 인간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삶이 무한하다고 착각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보름달 앞으로 몇 번 볼 수 있을까? 근데 전 저 책 처음 봤을 때도 보면서 그치, 내가 요즘 보름달 볼 생각조차 한 적이 있었을까?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앞으로 몇 번의 술을 마실 수 있을까? 몇 번 마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엔딩 크레딧. 그가 본 보름달. 좀 빼먹긴 했습니다. 더 많으면 화면 너무 꽉 채울 것 같아서. 그래서 잘 보는 재미가 있어요. 전 엔딩 크레딧이 꽤 눈길이 갔습니다. 보면서 저것도 예술인데 저것들을 기록해 볼 수 있을까? 가끔 전 이제 되게 오랫동안 아이폰을 쓰는데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막 이 해에 뭐 했던 영상들이 막 나오잖아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내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여기 가서 최근에 바르셀로나 갔던 막 장면들 가우디 성당 본 막 그런 장면들 떠길래 내가 이런 구도를 봤었구나. 근데 내 머릿속에 기억이 하나도 없지? 얘가 더 똑똑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기록한다는 것,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끝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그것이 에너지가 있는 삶이든 부족한 삶이든 혹은 아픈 삶이든 기록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일기를 쓰는 건 나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여러분들이 봅니까? 그 영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서, 나 이렇게 살았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최소한 이런 기록들을 많이 남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되게 중요한 의미 있는 영화적인 엔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보게 되고요. 몇 가지 예술은 미안이어도 아름다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병실에서의 묘목, 아까 클라우드 같은 그런 것들, 미술 스케치, 연주되는 그 곡들, 뭐 녹음한 기록들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이 미완들만으로 채워져 있는데 우리가 오퍼스는 딱 하고 싶은 만큼의 말년에 최후의 어떤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채우고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미완이어도 때로는 그 자체가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것도 예술의 한 본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을 재밌게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중간에 그런 얘기하죠. 음악도 모래놀이처럼 만드는 게 제가 꿈꾸는 이상이에요. 많은 예술가들이 니체가 단계를 얘기했을 때 낙화의 단계, 뭐 사자의 단계, 맨 마지막에 짜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해서 아이의 단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놀이하는 어떤 존재로서의 어떤 모습은 되게 이상적인 모습이기도 한데 실제로 다 그렇게 되지 못하죠. 뭔가 세속적인 것 속에서 섞여 있으면 놀이처럼 예술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류이치 사카모토의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오늘 보신 이 작품 속에서 아이처럼 보이기도 하셨을 것이고요. 그것이 놀이처럼 세상을 살다가 음악과 함께 세상을 떠난 부분들을 보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의 인상으로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